자, 아까 P라고 했는데 지나갔는데 거긴데. 자, 됐지? 보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가지 상품의 경우, 이거 중간고사 때 배운 거야, 얘들아. 한 가지 상품은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됩니다. 중간고사에 배워서 알고 있어, 얘들아.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건데, 균형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그거를 수요와 공급이 접한다가 아니라 일치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됩니다. 중간고사 때 그 개념을 까먹으신 친구나 저한테 안 들으신 친구가 있을까봐 잠깐만 예를 들어서 저게 뭔 소린지 한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치킨이 잘 됐네. 치킨 시켰는데 치킨이 2만 원이라는 가격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요때는 이 수요자들이 치킨을 사려는 사람들이 치킨 총 100마리를 사려고 해. 치킨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총 100만 원이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치킨집 사장님이 좀 욕심을 냈어. 그래서 치킨 가격을 교촌처럼 3만 원으로 올렸어. 그러면 이 수요자들이 3만 원이면 치킨을 더 사겠어요? 덜 사겠어요? 치킨의 가격이 오르면 치킨을 더 사려고 하겠니? 덜 사려고 하겠니? 덜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 공급 중에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원래 이 100마리 샀으니까 평소처럼 100마리 만들었는데 100마리가 다 안 팔리는 거야. 50만 원만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남아? 50마리만 팔리는 거야. 가격이 올리니까. 50마리 남잖아. 그러면 이거 놔두면 썩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팔려면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가격을 다시 낮춰야 되겠지. 그지? 50마리가 다 팔릴 정도의 가격으로 낮춰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뭐다? 한쪽 수요만 높아서도 안 되고 공급만 높아서도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랑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만드느냐에 따라서, 즉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 중간고사 때 한 거지. 이거는 한 가지 상품이고요. 이거를 나라 전체의 모든 상품으로 확대를 해보면 당연히 수요는 한 가지 상품인데 나라의 모든 수요를 합치니까 총수요는 결국 정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의 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중간고사 내용. 재화가 뭐예요? 상품. 적당히 하여줬으면 좋겠어. 떡볶이 코로 먹기 싫으면. 그러면 용역은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이잖아. 그치? 노동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수요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 또 요거 설명을 빼먹었네. 이거 지난 중간고사 때 했어요. 경제의 주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누구랑 누구죠? 소비자와 생산자.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투자하는 것. 또 경제를 위해 돈을 푸는 애들, 정부. 이렇게 세 개가 경제 주체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사려고 하는 상품들, 소비자가 특히 사겠죠. 그리고 기업은 노동자들 써야 되니까 이 용역들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게 총수요다. 그 다음에 반대로 총 공급은 당연히 경제 주체들이 사려고 하는 합이 아니라 뭐겠어? 거꾸로 팔려고 하는 것들의 합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1문단 옆에다 정리하세요. 적을 때 많죠? 1문단 뭐다? 첫 번째, 결국 중요한 건 얘부터예요. 총수요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려는 재화와 기능, 용역의 합입니다.
반대로 총 공급은 경제 주체들이 팔려는 재화와 용역의 합입니다. 사려고 하는 거 다 합, 팔려고 하는 거 다 합. 요거다. 됐습니까? 됐어. 그러면 얘들아 잘 생각을 해봐. 총 공급이 팔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총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요 경우야. 첫 번째 경우 볼게. 뒤에 보기 전에 판단할게. 요게 머릿속에 계속 있으셔야 돼. 자, 얘들아.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 시장만 한번 가정을 해보자.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 팔려고 100마리 만들었어. 근데 이날 전 세계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치킨은 총 50마리 정도만 살려고 해. 그지? 그러면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게 돼버렸어요. 그럼 얘들아 당연히 이렇게 되면 치킨이 남아요? 부족해요? 남겠죠. 그죠? 그 얘기 나올 겁니다. 초과하면 재고의 증가로 치킨 남는 거가 늘어나. 그러면 여러분 치킨집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50마리가 안 팔리고 계속 남아있어. 그러면 치킨을 더 튀겨 안 튀겨? 안 튀겨 안 튀겨. 빨리 해줘. 그러니까 치킨 생산이 둔화된다. 치킨 생산이 둔화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정리하고 가자. 요 밑에다 정리하세요.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합니다. 치킨 100마리를 공급했어. 만들었는데 이날 사려고 하는 사람은 50마리만 있어. 그러니까 요때 재고가 증가한다고요. 요 예시로 하면 재고 얼마 남아요? 50마리 남잖아. 그렇게 되니까 치킨집 사장님이 더 안 만든다고 얘들아. 생산이 둔화된다고. 치킨을 더 튀기지 않는다고. 요 경우고요. 천천히 쓰세요. 두 번째, 총 수요가 반대로 총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반대의 경우겠네요. 이번에는 요렇게 될 경우에 얘들아.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 100마리밖에 안 만들었는데 이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욕구를 분석해보니까 사람들은 200마리 사려고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치킨집 100마리만 평소처럼 만들려고 그랬는데 200명이 와서 한 마리씩 막 달래. 그럼 여러분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득이 안 되잖아. 그렇죠. 더 튀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생산이 활발해지게 된다. 생산이 활발해진다. 치킨으로 치면 치킨을 더 튀겨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 결과 국민소득도 총수요와 총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여기 국민소득은 뒤에 나오니까 이따가 설명할게. 자, 여기까지 1문단 질문. 없어. 두 번째. 외부와 무역을 하지 않는 폐쇄된 생산물 시장을 가정하면 외부와 무역을 하지 않는데 나라 안에서만 사고 파는 거야. 이렇게 가정하면 총 수요는 세 가지의 합이 총 수요야. 뭐다? 소비자들이 돈 쓰는 것, 소비하는 것. 그 다음에 투자하는 것. 누가 투자하겠어요?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과 정부가 돈 써서 통화량 늘리는 이 세 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거, 기업이 투자하는 거, 정부가 지출하는 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총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총수요. 저거 세 개를 합한 값이 총수요구나.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란, 투자는 기업이 하는 거죠. 기업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 설비 등의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시는 요 밑에다 조금 작게 써볼게. 예를 들어 기업이 빵을 더 생산하려 그래 얘들아. 그러면 빵을 더 생산하기 위해선 어떤 건물을 지어야 돼요? 좋은 내가 원하는 대답이었어. 빵, 공장, 생산 설비 등의 빵 공장 같은 거를 지어야 되겠지. 공장, 재료비 이런 것들을 다 자본재라고 하는 거야. 재료, 공장, 건물 이런 것들. 이거를 구입하는 게 투자야. 이때도 어쨌든 기업이 돈을 쓰니까 공장을 사려면 돈을 써야 되니까 수요 안에 들어가는 거야. 기업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장래, 미래에 일정한 수익이 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야. 왜? 빵 공장 하나 돌려서 빵 파는 거랑 2개 돌려서 빵 파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수익이 더 높아요? 2개가 더 높으니까 지금 돈을 쓰더라도 미래에 일정한 수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돼서 돈을 쓰는 거라고 얘들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그래서 예상 수익과 투자 비용을 비교해서 공장 하나를 더 지으면 이만큼 더 얻겠네. 요 수익과 투자 비용 얼마 들겠네. 요거를 비교하여 투자할지 말지 여부와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메인이야. 아까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돼.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자율이다. 이자율. 자, 아까 나왔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이자율이 높아지면 잘 봐. 내가 돈을 빌렸어. 이자율이 높다는 건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가 비싼 거야, 싼 거야? 높아지는 거. 비싸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대출 받고 싶겠어, 안 받고 싶겠어? 안 받고 싶겠지. 이자 쌀 때 대출 받을까? 그러니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당연히 총 투자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투자를 한다, 안 한다, 기업들이? 안 한다. 배운 거, 그지?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구나. 잠깐 정리하고 갈게. 뒤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엮어야 되기 때문에. 몇 문단이야? 2문단? 자, 결국 투자하기 전에 총수요의 개념부터 던져줍니다. 총수요라고 하는 건 뭐다?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 그리고 기업이 투자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 지출하는 것, 요걸 다 합쳐서 총수요라고 합니다. 이때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냐면 기업이 하는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결국 투자라고 하는 건 주체 누가? 기업이 뭘 사는 거죠? 그렇죠? 자본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건물 같은 거 사는 거. 그러면 자본재를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미래에, 장래에 뭐가 발생할 거니까? 수익이 발생할 거니까. 기대 수익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다. 그게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상 수익과 현재 수익을 비교하고요. 또한 투자할지 말지 가장 중요한 이 요인이 이자율이다. 왜냐? 아무리 기업이라지만 투자를 하려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투자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니까 이자 부담이 커진다, 작아진다? 이자 너무 부담되는데요? 커진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면 결국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총 투자 비용도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은 투자할 때 아닌 것 같다. 이자율 낮을 때 하자 하고 기업들의 투자율이 낮아진다고요. 이 개념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역시 경제가 재밌어. 자, 그 다음 한편 이자율은 투자로 발생하는 예상 수익에 현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까 우리가 배운 거 나올 거야. 예를 들어
1년 뒤에 100만 원의 수익을 낳는 투자안이 있다고 하자. 1년 뒤에 100만 원이 생긴대. 이때 이자율이 연 10%라면 당연히 이 1년 뒤에는 이 100만 원이 얼마가 되는 거야? 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자율의 개념. 현재 가치가 미래에 얼마인지. 현재 100만 원은 미래 110만 원이다. 현재 가치를 미래로 환산하는 거. 됐죠? 근데 이 11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자, 110만 원이라는 값은 현재 가치야, 미래 가치야? 대답요? 미래 가치야? 이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 이거는 이자율이 아니라 뭐라고 배웠어, 우리? 미치겠어, 얘들아. 가격이 낮아지잖아. 할인율이라 그런다. 이렇게 된다고. 우리 할인율 배우는 공식을 배웠었어. 어떻게 했죠? 현재 가치에 10%니까 얼마로 나눠요? 1.1.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요 값이 나오게 된다. 근데 아까 말했어요. 요 1은 뭐였어요? 1. 원금. 오, 좋아. 요 옆에 있는 소수점은 이자였잖아요. 근데 잘 봐. 이자율이 연 20%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값이 몇으로 바뀌는 거예요? 1.2로 바뀌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걸로 얘를 나누면 이렇게 된다. 결국 중요한 건 아까 배운 개념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얘들아.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얘들아. 아까 배운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거야.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가 적어진다. 왜? 아까는 10%였을 때는 현재 가치가 90.1만 원이지만 이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20%로 높아지니까 현재 가치가 83만 원이 돼버렸잖아. 정확히는 83.344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된 거야. 아까 배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어. 현재 가치가 높은 거에 투자해, 낮은 거에 투자해. 높은 거에 투자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기업에서는 현재 가치가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봐. 당장 이익을 취하는 걸 합리적으로 본다고.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해도, 자, 너무 쉽죠? 차입이 뭐예요? 차입이 뭐냐고요? 차입. 경제 듣는 사람들 대답 못하나? 차입이 뭐예요? 뭘 배우고 다니는 거야? 왜? 차입은 대출입니다. 대출. 결국 그래 뭐 나 이자율 상관없어. 나 은행한테 돈 안 빌리면 돼. 이렇게 대출을 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자율이 높으면 당연히 이자율이 높으면 할인율도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죠? 할인율도? 얘도 올라가겠지. 이자율이 올라가면 거꾸로니까. 그렇게 되면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 할인율이 올라가면 현재 가치 어떻게 돼? 작아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투자를 줄이게 된다. 결국 중요한 건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를 더 안 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똑같이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 반복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중요하니까 한번 더 적어봅시다. 중요한 건 거꾸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뀌는 할인율이 똑같습니다. 이자율하고. 거꾸로니까 거꾸로. 현재 걸 미래로 바꾸는 게 이자율이고 미래 걸 현재로 바꾸는 게 할인율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높아지면 현재 가치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예요. 감소. 거꾸로 할인율이 낮아지면 현재 가치가 올라가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겠지. 이 개념. 똑같이. 자, 이제 여기에 이 지문만의 추가 개념입니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대답해 보세요. 할인율은 어떻게 되죠?
내려갑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투자는 어떻게 돼? 할인율이 낮아지면 현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해야 하네. 한단 말이야.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대로. 소비와 정부 지출이 일정하다면. 자, 봐. 소비와 정부 지출이 일정하대. 아까 총수요에는 소비, 정부 지출 말고 뭐 있어? 투자 있었잖아. 근데 이때 투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증가한대. 아, 얘네들은 가만히 그대로고 이 세 개 중에 얘네 두 개는 그대로고 얘가 증가한대. 그럼 대답해봐. 여기에 투자값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총수요 값은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얘들아 결국. 얘네 다 합친 게 총수요니까. 얘네 그대로래잖아. 얘가 올라가면 총수요도 올라가는 거죠. 투자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로. 왜? 얘네 세 개 다 합친 게 총수요니까.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총수요가 또 증가하게 되면 또 그 다음 국민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므로 이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나오지는 않는데 대답을 이게 경제 배운 친구들은 알 텐데 말씀 한번 드려보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결국 그 말은 이 빵 기업으로 예시를 들면 공장을 더 짓는 거야, 덜 짓는 거야? 왜? 아까 공장 건물 짓는 것 같은 게 투자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장을 더 지어, 얘들아. 그러면 이때 공장에서 일할 누가 필요해? 노동자, 직원들이 필요하잖아. 얘네들을 고용해서 얘네한테 월급을 줘. 그러면 이 국민의 소득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올라가게 된다, 이 소리야. 근데 이게 빠져있어, 이 지문에는. 그래서 이해 안 되실까봐. 왜 국민 소득이 증가? 이러실까봐 넣어놨습니다. 증가하게 되므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가져오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을 평면에 나타내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결국 중요한 건 뭐다? 국민소득과 이자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하향. 그럼 뭐 사실 알 것 같아. 이 Y축, 세로축은 소득일까? 이자율일까? 이유가 뭐야? 이거 보고?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되는데 우하향이 왜 이렇게 되는지 봐봐. 이자율이, 할인율이죠, 이자율은. 할인율이 원래 여기였다가 낮아져요. 그러면 아까 할인율이 낮아지면 투자를 더 한다, 안 한다? 해요. 그렇게 되면 국민소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더 어떻게 됐어? 커졌잖아. 원래 여기는 여기였는데 여기로 커지게 됐잖아. 이해됐어요? 이 그래프 읽으실 줄 알아야 돼. 하나만 더 볼게. 여러분 안 오셔도 돼. 이따 문제 풀 거니까. 뒤에 그래프로 조금 이해를 해드릴게요. 잘 봐요. 이자율 R0이 큰 거야? R1이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잖아? 만약에 R0일 때는 위에 있는 거 무시해볼게. 이때는 국민소득이 이만큼이야. Y0만큼이야. 근데 이자율을 내렸어.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건물을 많이 지으니까 직원들을 많이 뽑으니까 국민의 소득이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죠? Y0에서 Y1로 올라가게 되잖아. 그래서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이거 읽으실 줄 알아야 돼. 이해했나? 했고. 자, 이제 여기도 좀 중요하죠? 이번에 이자율이 일정하대. 얘는 변하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소비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소비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총수요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이게 이어짐으로 국민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요. 이때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커지는 거야? 그래프가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요렇게 이동한다고 얘들아. 요렇게. 국민소득 총수요가 증가하면 요렇게 이동을 한다고. 요렇게. 되셨죠?
이렇게 된다. 거의 끝났네. 쉽잖아. 그런데 이자율의 변화에도 이자율이 변화하면 높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야 되고 그지? 낮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변화에도 기업들의 반응이 다를 수가 있대. 이자율을 내리면 어떤 기업은 이자율을 내리면 민감하게 반응을 한대. 그 얘기는 투자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렇지. 이자율 내려갔다고? 야, 이때 투자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바로 투자를 큰 폭으로 증가시킨대요. 이거 화살표 아닙니다. 이자율이 변하면 민감하게 바로 반응해가지고 투자를 바로 해버려. 근데 다른 기업은요, 이렇게 민감하지 않고요, 그냥 관망할 수가 있대요. 이 얘기는 투자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하고 지켜본다는 소리야. 이자율 올랐다고? 잠깐만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 기업도 있다는 거야. 자, 흰색. 아까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놈들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다? 완만하고. 되죠? 완만해요. 이자율 인하가 국민소득에 크게 기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꾸로, 안 나오네? 거꾸로 나오겠지만 얘들아, 만약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둔감하게 그냥 관망하는 애들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했어요? 가파르겠죠. 그죠? 급격하겠죠. 그죠? 가파르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 이자율 민감도에 따라서 고전학파라고 하는 놈들과 케인스 학파라는 놈들의 견해가 상반된다. 각각 기업이 민감한지 안 민감한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하면 돼. 고전학파는 투자 이자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대. 이 가격의 탄력성, 비탄력성 아마 이 문과 사람들은 아실 텐데 자, 얘네들은 기업이 이자율이 변화하면 기업이 탄력적으로 투자를 한대. 그 얘기는 이자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적게 받는다는 거야? 많이 받는 거야. 고무줄 늘어나듯이 탄력적으로 이자율 변했다고? 그럼 투자해? 안 해? 요게 탄력적으로 완전 늘어난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얘네는 기업이 이자율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둔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학파들은. 그러니까 아까 민감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하죠? 얘네는 그러니까 완만한 기울기를 가질 거야,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고전학파. 근데 얘네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케인스 학파는요. 기업의 투자가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 사장님의 야성적 충동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임마. 그러니까 가파른 기울기야. 우리 알고 있어. 가파른 기울기라고 주장하는 건 얘는 민감한 게 아니라 뭐다? 둔감하다. 이자율이 변해도 잠깐 관망, 지켜본다고. 그러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자율을 내리는 것은 이자율을 내려버리면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래프의 기울기는 국민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재정 정책과 정부가 하는 거, 금융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마지막 개념은 사실 버려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가 가파르다 혹은 완만하다 이 기울기는 뭐다? 이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이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쓰인다. 뭐 의 정도, 기울기의 가치 정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어려운 거 없지? 자, 문제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배달 안 왔나?
안 더워요? 막 후끈후끈한데 들어오니까. 민찬이 30번 틀린다에 한 표. 올 제법인데? 주문하신 음식이 열심히 푸는 사람에겐 이걸 먹을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냄새 오진다. 빨리 풀어, 배고파. 씨.
넘겨봐. 다시. 하나 틀린 것 같아. 맨 아래 있는 문제 몇 번 한 거야? 오이씨. 통달했는데? 괜찮은데? 응? 아니에요. 이거 세 번째 거 봐봐. 못 봤어. 씨. 하나 틀렸어. 하나 틀렸어 진짜로. 아니 틀렸는데 왜 안 고치는데? 26번. 26번 틀렸어요? 네. 나머지 다 맞았어. 너 뒤질래? 오 잘하네. 역시 문과들이라 이거야? 너 인기 짱 많다. DM 짱 많이 온다. 괜찮아 긴장해. 이해했어요. 어. 제가 매달리고 있는 거. 어. 그럼 너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어렵나? 아주 몸을 꽈배기처럼 베베 꽈라 아주. 자 보자. 자 애들님 왜 이렇게 이 26번에 빌빌대는 사람이 은근 많더라고. 26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옳지 않은 거 답은 1번. 총 공급을 늘릴수록 생산이 활발해져 국민소득이 증대된다. 총 공급을 늘리면 국민소득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뭘 늘려야 돼요? 이자가 낮아져야 돼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자가 낮아져서 결과 어떻게 돼야 돼요? 국민소득이 증가돼요. 진짜 혈압 오르게 만드네. 소비, 투자, 정부의 지출을 합쳐서 뭐라 그랬어? 총 수요예요. 그때 이자율이 낮아져서 얘네가 그대로라도 기업의 투자가 상승한다면 결국 총 공급이 아니라 뭐가 늘어나면? 투자를 포함한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증대되는 거지 공급이랑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이 1번이야. 2, 3, 4, 5번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다음 애들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빌빌대? 27번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차입은 대출하는 거라 그랬어요. AR은 뭐냐면 처음에 투자했을 때 10억이고요. 갈수록 1억씩 매출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B는 처음에 1억이지만 갈수록 1억씩 거꾸로 했지 나 아닌가? 이게 뭐야? 수입이 늘어납니다. 보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절대로 고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선 1번 이자율이 현재보다 높다면 이자율이 높아져.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갚아야 될 이자가 많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1안이든 2안이든 기업들은 투자를 해? 안 해요? 투자 비용이 둘 다 증가하니까 뭐야? 투자를 안 하죠.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거죠. 그죠? 자,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 19, 87이나 1, 2, 3, 4 이거랑 관련이 없어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냥 무조건 기업은 투자를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들은. 2번 땡땡 기업에서는 얘가 이제 매력적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커지는 이 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겠군.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우선 틀려요. 정답이에요. 정답은 2번인데 이게 왜 틀려요? 기업이 왜 이 안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빚져서 한 거니까 빚을 빨리 갚아야죠. 계속 불어나는데.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그것도 맞는 얘기야.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데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하면 왜 그렇죠? 기업은 어떤 사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죠? 뭐가 높은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죠? 현재 가치. 그렇죠.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 결국 기업은 현재 가치가 높은 사업이 합리적인 거야. 기업 입장에서는. 그죠? 부분에 나와서. 근데 봐봐. 현재를 보면요. 얘는 1년에 10억이야, 1안은. 2안은 1억이야. 그럼 현재 당장만 보면 누가 더 수익이 높아? A. 1안, A가 더 높으니까 기업은 몇 안을 선택해? 현재 가치가 높은 1안을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만약 이렇게 접근하셨다면 완벽히 이해를 해서 접근하신 거고요. 민찬이가 방금 하신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고요. 3번도 사실은 말이야. 이것도 봐봐. 현재 이자율은 상관없고요. 1안의 첫 해 수익이 얼마야? 10억이야. 2안의 10년 차 때 수익은 얼마야? 10억. 2안의 10년 차 수익은 2안의 10년 차 수익은 10억이야. 1안의 첫 해 수익은 2안의 10년 차 수익보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얘도 현재 가치가 크겠군요. 현재 가치는 누가 더 커? 1안이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1안이든 2안이든 상관없어. 이자율이 높아져. 그래서 투자 비용이 높아지면 얘는 당연히 투자를 더 하겠어, 덜 하겠어? 덜 하겠죠. 그러니까 이 생산 설비 구매 투자하는 것들을 철회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5번 혹시 찍은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하나 남았으니까 그냥 할게. 만약에 차입한 금액을, 차입이 뭐라 그랬어? 대출한 금액이에요. 이거를 잘 봐. 수익을 얻은 걸로 이 대출금을 상환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대요. 그럼 잘 봐. 얘는 1년 차의 수익금이 얼마야? 10억이야. 처음에 10억을 확 갚아버리는 거야. 이하는 근데 처음에 수익금 나면 얼마밖에 못 갚아? 1억밖에 못 갚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웠다면 투자 비용은 1안이 2안에 비해 더 적게 들겠군. 얘가 금방 갚아버릴 거니까. 그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꽤 많이 맞추신 것 같은데 기역과 고전학파겠죠. 니은은 케인즈 학파겠죠. 얘네 두 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머지도 다 개소리야 얘들아. 결국 고전학파랑 케인즈 학파의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 걔네의 차이점은 뭐밖에 얘기한 게 없어요? 그래프가 완만하니 가파르니 혹은 뭐 민감하니 민감하지 않니 뭐 이런 거 얘기했단 말이야. 그거 뭐밖에 없어요? 5번이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데 이자율 인하 정책이 효과가 크다고 반면 그대로 나와 있지. 니은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9번은 어려웠는데 다들 잘 맞히셨더라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이 뭐죠? L0에서 L1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했다는 거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잘 봐, 4번. L0에서 L1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즉 뭐다?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는 이유는 총 공급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총 수요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뭐 상관이 없죠. 답이
4번이에요. 자, 다음 마지막. 제가 틀릴 거라고 예상했죠? 제가 틀릴 거라고 예상했죠?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틀릴 거라고 제가 했죠? 4번이 아니라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아니라고.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에요, 2번. 구분하라는 건 얘랑 다르다 이렇게 구분해 버리는 거고요. B랑 바꿔 쓰는 건 구성된다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 안에 포함되는 건 이렇게 됩니다. 다 맞은 사람. 이렇게 됩니다. 쉬었다 합시다. 떡볶이가 아직 안 온 것 같아.